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렌트비 지원을 위해 주택 바우처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스쿠터에 치인 60대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스쿠터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UCLA 경찰이 캠퍼스 내 학생들의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기 비축량을 대폭 늘리도록 요청하자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캄튼의 한 소매 매장이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 잠금 장치가 있는 유리장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면 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 문제와 관련해 보수층 유권자들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단행한 빅컷에 대해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누군가를 현직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도중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후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 등의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과 확전 방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하면서도 향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를 두고 투자 기관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빅컷 이후 모기지 금리는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6.09%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활기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해서 원전 전주기 협약식에 서명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초로 50홈런, 50도루, 5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6타수 6안타 3홈런 10타점으로 팀의 20대4 대승을 이끌고 51홈런, 51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9경기 정규 시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어제의 승리로 10여 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되었습니다. 또 오타니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지역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9.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후 들어서 차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야드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On a 1-2, Ohtani sends one in the air, the other way, back it goes, gone! One of a kind player, one of a kind season. Shohei Ohtani starts the 50-50 club.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제 직장 내에서 오타니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네. 어제 한 4시경에 50-50을 달성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타니. 지금 51 홈런 51도루까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다저스는 이제 정규 시즌 9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오타니 관련 스포츠 소식은 저희가 스포츠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241번 프리웨이에서 소방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에 소방차 한 대가 전복됐는데 241번 프리웨이에 떨어져 있던 사다리를 피하려다가 소방차가 옆에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입니다. 당시 소방차에는 8명의 소방관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 소방차에 최대 20명까지 탑승하고 있는데 8명이 탑승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오렌지 카운티 트라프코 캐니언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고 교대한 뒤에 소방국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 충돌로 6명의 소방관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사고 발생 후 여러 대의 구급차와 헬리콥터가 투입돼 부상당한 소방관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에 다른 차량은 관련되지 않았고 전복된 차량은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산티아고 핸드크루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40번 도로 북쪽 라인은 어제 한동안 이 잔해 작업을 치우느라 차단돼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부상 정도 지금 6명은 중상, 2명은 경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 자세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한인타운 도로변 인도에서는 전동 스쿠터에 치여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60대 한인 남성이 이틀 후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했던 용의자 현저히 뺑소니 혐의로 수배돼 있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경 LA 한인타운 벌먼 애비뉴와 제임스 에무드 블루버드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는 뺑소니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60대 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 씨와 목격자들은 30대 남미계로 추정되고 있는 남녀 커플이 각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채 곧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당시 외상이 없었던 피해자 김 씨는 구급대원의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귀가했지만 이틀 후 뇌진탕 증상을 보이다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의 오스번 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검시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튼에 있는 라이트에이드 매장이요. 과자부터 껌까지 모두 유리 진열장 안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도범들에게 지쳤으면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로컬 뉴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19일부터 애플 월렛으로 디지털로 선보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민들은 이제 애플 월렛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월렛의 디지털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지원 출시는 지난해 시작된 광범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아이폰의 월렛 앱 화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을 선택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과 인증 절차를 시작해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구글 월렛에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있다고 해도 면허증과 신분증을 직접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DMV에 따르면 치안당국, 주정부기관, 일부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 신분증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면서 매장 내 모든 제품을 유리 진열장 안에 잠근 라이트에이드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CVS와 라이트에이드, 월그린, 월마트 같은 매장에서 상당수 물품을 유리 진열대 안에 잠궈놓고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지만 최근 사우스 LA 캄튼에 위치한 라이트에이드 매장은 이 같은 관행을 한 단계 더 높여 거의 모든 제품을 진열대 안에 잠궈놓았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롱비치 블루바드에 위치한 이 매장 내부를 보면 시리얼부터 커피, 사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품이 진열대 안에 잠궈져 있어 고객들이 전 제품 구매에 있어 매장 직원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은 점점 더 대담한 절도와 조직적인 소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조직적인 소매 범죄를 표적으로 하는 도시와 카운티에 수백만 달러를 할당하고 캐런 베스 LA 시장이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형사사법위원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2019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절도 사건이 60% 이상 늘었습니다.
가주에서는 소매절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민 발의안 47을 무효화하고 소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이 오는 선거에서 붙여집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즈가 오피니언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반소매절도 법안인 주민 발의안 36호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주민 발의안 36은 71%대 26%라는 놀라운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법안으로서는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높은 지지율로 꼽힙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가 후원하고 있고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10년 전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의 일부를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주민 발의안 47은 $950 미만의 물품 절도를 경범죄로 낮추면서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자로 재분류했습니다. 때문에 체포율은 감소했으며 소매절도가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대량 투옥이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주민 발의안 36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63%라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과 샌디에고의 토드 글로리아 시장, 그리고 샌호세의 매트 마한 시장까지 일부 주요 민주당 인사들조차 이미 36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소매절도의 가시성이 높아진 것이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11월 투표를 통해 이 캘리포니아주의 형사사법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시리프국이 갱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리프국이 발표한 새 정책은 다른 사람이 갱단이나 혐오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시리프 직원이 갱단 가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로버트 루나 시리프 국장은 우리 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헌신적인 전문가라고 말하고 법 집행 갱단 문제는 부서의 극히 일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 신뢰와 안전 유지를 위해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또 신뢰를 강화하고 불신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한 시리프국의 끊임없는 노력은 공공안전 임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리프 요원은 갱단 관련설은 전임인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시 갱단 가입을 거부했던 시리프 요원이 해고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시리프 요원들 가운데 갱단 멤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조사도 이뤄지고 해고된 시리프도 있었습니다. 한편 은퇴한 한 시리프 요원은 캘리포니아는 이미 수사기관 깊숙이 멕시코 카르텔이 관련돼 있다며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인 도미닉 최 임시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LAPD의 차기 국장 선출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최종 후보 3사람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LA타임즈는 LA경찰위원회가 캐런 베스 LA시장에게 추천한 최종 후보자 3명이 LAPD 남부지부를 총괄하는 이마다 팅그리디스 부국장과 로버트 아코스 LA카운티 검찰 수사국장, 짐 맥도널 전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코스 수사국장은 LAPD에서 부국장으로 재직 중에 LA카운티 검찰로 자리를 옮겼고 맥도널 전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역시 LAPD에서 수석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봄 이 친팔레스타인 단체에 의한 캠퍼스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죠. 대학가가 그랬습니다. UCLA가 무기 비축령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학생과 교수진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UCLA 교수진 중 상당수 학생회 측은 캠퍼스 경찰이 더 많은 무기를 요청한 사실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이런 무기들이 지난 봄 평화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게시된 영상에 보면 지난 6월 10일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이 좁은 통로에 갇힌 시위대를 밀어내는 동안 발사기로 무장한 UCLA 경찰관 모습을 보여줍니다. UCLA 역사학 교수인 로빈 디지 켈리는 지난 6월 10일 시위 중 가슴에 발사체를 맞은 학생과 함께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심장 타박상과 폐 좌상을 입었고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로스쿨 진학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에게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일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UCLA에 합류한 토목 환경공학과 조 교수는 지난 봄 캠퍼스가 경찰과 사설 경비로 넘쳐났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학생, 교수진, 직원들에게 군사 무기가 배치된 것을 목격하고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들이 UC가 군사화가 아닌 상황 완화를 통해 캠퍼스 안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캠퍼스 경찰 측의 무기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UCLA 학부학생회 측도 UC 경찰 측의 무기 요청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우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UCLA 경찰은 현재 1,600개인 페퍼볼 재고에 최대 3,000개를 추가하고 현재 200개인 스펀지 및 폼 라운드를 최대 400개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발사기와 3대의 새 드론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UC 버클리는 4대의 새 드론, 잠긴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동력 침입 도구, 또 다른 위험장치 로봇 300개의 스펀지 라운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UC 머시드는 5개의 발사기와 100개의 스펀지 라운드, UC 샌프란시스코는 11개의 소총, 10개의 발사기 3대의 드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UC 산타크루즈도 2대의 드론을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의 지역 하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보다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릅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이나 뛰어올라서 급격한 기온 변화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의 낮 기온 전날보다 5, 6도가량 더 올라서 이 남가주 대부분적 낮 최고 기온 월요일에는 90도 내외까지 오르는 반짝더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0도, 59도, 해안 지역은 70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이 심화된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러블 하우징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하우징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총 32개의 하우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 패키지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컬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가주법을 위반해 주택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로컬 정부에 최대 월 $5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지역 쇼핑몰이나 고속도로 인근 등에서도 간소화된 주거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부 주택을 확보할 경우 특정 상업용 부지에 대한 주택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최근 별채 ADU 건설을 촉진하고 로컬 정부의 부의 주택 개발 저지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홈키 플러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퇴역군인과 정신건강 또는 약물 중독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최대 $22억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 캘리포니아 홈키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섬 지사는 홈키 플러스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지원 주택 유닛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중 많은 주택이 퇴역군인을 위해 예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제공되는 주택 바우처 대신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바우처 대신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혁신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난 1970년대에 시험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섹션 8 바우처를 통해 렌트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우처를 받아도 건물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바우처 소지자들이 바우처를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바우처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하면 바우처가 만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섹션 8 바우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소지자의 40%가 6개월 동안 입주할 아파트를 찾아본 후에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레드테이프 때문에 바우처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화랑이라 일반 세입자 수요가 많을 때는 건물주들은 섹션 8 바우처를 지닌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현금을 바우처 대신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최근 가주 등 전국의 수십 개 도시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으로 인해 탄력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달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생활비에 보태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미 300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모색 중입니다. 올여름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세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추가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6개 주택기관이 이 시범 프로그램의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섹션 8 바우처 수령인들이 보통 슬럼화된 우범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지급할 경우 세입자들이 더 나은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직접 세입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면 아파트 입주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현금을 렌트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가 연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8월 들어 미국의 주택거래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8월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2% 줄었습니다. 8월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 2월 438만 건을 기록한 이후 잇따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6월, 7월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거래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재고 증가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매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니 주택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미국 주택 중간 가격은 41만 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가격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녹지가 크게 부족한 LA 한인타운 내 사실상 유일한 공원으로 LA 한인 축제 개최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서울국제공원의 확장이 추진됩니다. 이 발의안은 LA 시설공학부가 레크레이션 공원국의 지원을 받아서 인접도로 폐쇄 등을 통해서 서울국제공원을 확장하는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마리노 스트릿과 놀만드 에비뉴 사이의 아이롤로 스트릿 구간과
아이롤로 스트릿과 올림픽 볼로바드 사이의 놀만디 애비뉴 구간을 영구 폐쇄하고 공원 부지로 변경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발의안에는 공원을 확장하면서 새 체육관과 함께 인접부지 일부에 저소득층의 주거시설도 함께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하튼에 자리 잡은 뉴욕 한국문화원, 이제 뉴욕을 방문할 때 들러봐야 할 곳이 됐습니다. 뉴욕 방문할 때 이제 한국문화원 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요? 한글 벽이 세워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설치미술가 강익중 장가와 함께 한국문화원 청사에 대형 벽화를 만드는 한글 벽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글 벽은 뉴욕 맨하튼 신청사 건물에 너비 8m, 높이 22m 크기로 전시된 대형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전 세계 50여 국 참가자 7,000명이 제출한 나누고픈 한글 문구, 이 응모작 중 1,000개를 강 작가가 엄선해 벽화에 담았습니다. 강 작가는 세계인의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벽이 세계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물로서 뉴요커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시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 앞으로는 로스트 112로 연락하면 됩니다. 인천공항과 세관은 전국 공항과 항만보안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을 여행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 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원화된 유실물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 시작했다고 18일자로 밝혔습니다. 로스트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원화된 유실물 조회 시스템은 경찰청 로스트 112로 통합하며 여행자가 세관, 경찰, 유실물 관리소 등의 어느 곳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칸쿤을 방문하는 미국인 등 해외 여행객들이 랩탑 컴퓨터나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2개 이상 갖고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여행객 불만이 높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랩탑 1개, 아이패드 1개를 소지하고 플로리다에서 칸쿤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은 칸쿤의 세관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용 기기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200의 관세를 물어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칸쿤 세관 당국은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 1개 이상의 휴대용 기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4,000 가치의 19%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만들어졌던 규정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관 당국이 무작위로 여행객들의 휴대폰을 검사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신문은 전하고도 있습니다. 멕시코 칸쿤 놀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조치가 관광객들이 휴대용 컴퓨터를 칸쿤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그리고 관세 부과를 통해 세수료를 늘리려는 의도,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기관인 웰컴센터와 한인 비즈니스센터를 다음 달 18일 송도 국제도시에 오픈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센터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입주해 있는 부영 송도타워 30층에 들어서고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웰컴센터는 컨퍼런스룸과 회의실, 세미나실, 공유 오피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재외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의료, 관광,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웰컴센터 안에 설치되는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들에게 무료 직업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는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가 2024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이 수업은요, 핏 테크니션, 패턴사, 샘플 메이커, 이커머스, 옷 수선반, 컴퓨터 패턴반, 마킹 그레이딩, 영어반 등이 있으며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에서 각 과목 주 1회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10월 1일 학기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받지만 장소와 인력 관계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는 전화 213-200-5775, 213-200-5775번으로 하면 됩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자를 대규모로 감시하면서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어제 밝혔습니다. FTC는 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과 구글 유튜브, 틱톡 등 모두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FTC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기업의 정보를 요청한 이후 지난 4년간 기업이 해당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이들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스위치를 비롯해서 레딧, 스냅챗, 디스코드 같은 미국에서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SNS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들 플랫폼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렸고 개인정보 가운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브로커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정보도 구입하는가 하면 다른 서비스에 연결된 계정으로부터의 정보들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로는 이용자의 연령과 성별, 사용하는 언어 정보는 물론이고 교육과 소득, 결혼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쉽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민감한 정보는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논쟁적인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총기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누가 내 집에 침입하면 총에 맞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I'm a gun owner. Tim Walz is a gun. I did not know that. If somebody breaks in my house, they're getting shot. Yes, yes.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인물은 오프라 윈프리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쏠 수 있다라고 말한 발언은 총기 규제에 관련한 원칙론자들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공격용 무기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어제 발언은 총기 보유와 함께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총기 사용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TV 토론에서도 나뿐만이 아니라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총기 소유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일정 부분 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총기 구매 시 범죄 전력 등 신원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톡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어제 대선 경합주 미시간주의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미국을 위한 단결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해리스 후보 지지 행사는 열성 지지자 오프라 윈프리가 해리스를 위해서 특별히 1회에 한해서 부활시킨 오프라 윈프리 쇼 같았습니다. 온오플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어제 행사에는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던 여성과 최근 조지아주 고교 총격 사건에서 부상한 여학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핵심 공격 소재로 알려져 있는 낙태권과 총기 규제 강화를 상징하는 시민들이 초대돼 증언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메릴 스트립과 줄리아 로버츠, 제니퍼 로페즈, 벤 스틸러 같은 연예계 스타들도 온라인 줌 방식으로 참가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국경 안보에 대책을 묻는 방청객의 그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올해 마련한 국경 안보 강화 법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움직여 좌초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추진해 서명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설자로 나선 데 이어서 어제 진행까지 맡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행사를 마무리 지으며 광기와 거짓 이야기, 음모론에 지치지 않았느냐고 청중들에게 물은 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의 빅컷,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0.2%포인트일 거라고 예측했는데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정치 행위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가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으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도 0.5%포인트 인하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리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2,437명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 지지율이 47%로 같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에 열린 양당 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에 따른 유권자 표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사에서 응답자 67%는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잘했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자는 40%에 그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후한 토론 점수를 받았음에도 전국 지지율 면에서는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두고 조사 결과 해리스가 토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어서 이른바 종말의 날 빙하로 불리는 남극의 스웨이치 빙하 융융이 한층 가속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비해서 2010년에 들어서면서 2배 가까이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이치 빙하가 전부 녹아 없어질 경우 해수면은 65c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웨이치 빙하 녹는 속도는 22세기에는 한층 가속해 23세기에는 빙하가 속해 있는 전체 서남극 얼음층 전체의 붕괴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입니다. 이 얼음층 전체가 녹아버리면 해수면은 무려 3.3m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야 할 이유가 더 드러났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모유를 먹이게 되면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군집 형성과 폐 건강을 증진해서 천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욕대학의 연구팀과 캐나다 매나토바대 연구팀이 과학저널 셀에서 출산 후 3개월 이상 엄마가 모유를 먹이면 아기의 소화기관과 호흡기 상부인 비강의 미생물 군집 성숙을 도와서 취약 전 천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모유 수유 여부와 생애 첫 해, 장과 코 미생물 분석 등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조사하는 캐나다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한 임산부, 어린이 모두 3,5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생후 첫 3개월간의 모유 수유 여부가 태아가 흡연 노출과 항생제 사용, 산모의 천식 병력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유아의 소화기관과 비강 미생물 군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출산 후 첫 3개월 이상 모유를 먹인 아기는 소화기관과 비강의 미생물 군집이 점차 성숙했고 반면 3개월 이전에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에는 미생물 군집 발달이 느려지고 취약 전 천식위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마이애미 히트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가 딱 다저스로서는 시즌 종료하기 딱 10경기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48홈런, 49도루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49홈런을 터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On a 1-2, Ohtani sends one in the air, the other way, back it goes, gone! One of a kind player, one of a kind season. Shohei Ohtani starts the 50-50 club.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In this guy. Oh my gosh! Shohei Ohtani, the greatest day in baseball history. This is not real life. He is not human. I can't even keep up with what the final line is. 6 for 6. 3 home runs, 5 extra base hits, 4 runs scored.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어제 딱 그 말이 맞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타니 선수 관련 소식, 그리고 메이저리그 소식 전해드릴 게 많은데 그런 소식은 내일 주간 스포츠 시간, 오후 6시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